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는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보험, 즉 종신보험 등의 월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무료 상담이라 하겠습니다. 진짜 무료 상담. 상담 후에 귀찮게 연락하는 것도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대선이 내일 모레니까요. 대선 보도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제가 몇 가지를 발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 보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론조사가 너무 많다. 맞아요. 여론조사가 너무 많았다. 네. 실제로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달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283건. 그러니까 2달이면은 2월이 또 짧으니까 한 60일, 59일, 60일 이 정도 될 텐데 59일, 60일 되는 동안에 여론조사가 283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날짜가 하루 이틀 더 길죠. 이때 2달간 이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몇 건이었냐면 174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가 100건 이상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관련 기사량도 크게 늘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 여론조사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결과 기사가 4,323건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포털에서 검색한 게 아니라 카인즈라고 이 언론재단에서 만든 검색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54개 언론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주요 언론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검색을 했는데도 4,300건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전에 이제 같은 기간으로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 문재인, 홍준표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결과 그때는 이제 기사가 2,680건.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이 여론조사 보도가 한 1,700건 정도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60%, 170%이 정도만 더 많았다라는 거고요. 이게 54개 언론사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 포털을 통해서 나간 기사를 모두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더 많죠? 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론조사 내용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여론조사가 몇 개 없었을 때는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떤 표본 방식을 썼고 이런 좀 분석이 가능했는데
워낙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현황을 보면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업체가 80곳 가까이 되는데 참고로 프랑스가 13곳이고요. 일본이 20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혜련 의원이 이 79곳의 여론조사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45개의 업체가 여론조사 분석 전문 인력을 한 명만 두고 있는 영세업체. 최소한 3명은 둬야 되는데. 네, 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여론조사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정확한 설계, 통계 과학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문을 만들어내는 일, 그렇죠. 조사 전 프로세스를 관리 감독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뭐 실제 조사를 기계에 맡기든 사람한테 맡기든 하더라도 사람한테 맡기면 또 교육을 또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데 그 인력이 한 명밖에 없다? 부실할 수밖에 없지. 부실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여론조사가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대선 보도가 그냥 경마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누가 없었다, 오늘은 누가 없었다, 오늘은 누가 몇 %다. 계속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치 행위의 결과로서 여론조사라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치 행위가 나오는 그런 좀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선 보도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이 보도의 파편화가 굉장히 심각했다. 보도의 파편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두고 언론에서 지금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후보들도 막 이런저런 의혹에 엄청 많이 휩싸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 수십 수백 가지 의혹이 지금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혹의 종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부터 보면 뭐 이런저런 주장까지 모두 합쳐봐도 대선 기간에 제기된 의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도지사 시절에 이제 법인카드 관련 의혹, 그리고 이제 아들 도박 논란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역시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고, 또 김건희 씨 무속 논란, 비선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있었죠. 그러니까 뭉텅이로 보면은 의혹의 종류가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의혹들이 매일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독자들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한 가지 이슈를 두고 비슷하고 유사한 기사가 단독을 달고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포털에서는 계속 그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를 할 때는 이제 검증되고, 혹은 이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이제 정치인이 반박을 하면은 그 반박을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그동안 쭉 이어져 왔는데, 윤석열 후보의 의혹 제기 과정은 비교적 이 과정에 좀 충실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편화된 보도가 쏟아졌고, 특히 이제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핵심이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느냐 이 여부였는데, 보도는 이 곁가지를 계속 잘라서 내는 식으로 쏟아졌단 말입니다. 이를테면은 대장동 녹취록 보도, 이 녹취록에 나온 얘기들이 여러 언론에 의해서 단독 타이틀을 달고 쏟아졌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미 나왔던 내용이거나 혹은 크게 진전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심지어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 남욱이 그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썼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포털에 상당히 좀 오래 걸려 있었는데, 이 보도를 자세히 보면, 이게 다른 보도를 본 게 아니라 그 보도를 본 거거든요. 그 보도를 자세히 보면 이게 남욱 씨가 이제 검찰에서 한 진술이 뭐였냐면 잘 모르겠다였어요. 그러니까 남욱 씨는 검찰에서 잘 모르겠다,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그때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될 때니까 유동규 씨한테 준 돈을 거기 쓰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게 남욱 씨 진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보도는 이재명 시장이 시장 선거에 이제 재선을 할 때 마치 이제 그 돈을 쓴 것처럼 그렇게 타이틀을 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쪼개서 자극적 제목을 달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은데, 이런 행위가 이번 선거를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또 이런 식의 보도의 특징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의 흘려주기로 인한 것이 또 굉장히 많았다. 뭐 여기든 뭐 이번에도 역시 뭐 검찰에서 쏟아지는 뭐 증거와 증인, 이 검찰이 특히 이제 맥락을 잘라서 일부만 흘려주는 행위 때문에 또 벌어진 일로 보이고, 앞으로는 좀 이런 국민적 관심이 있는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검찰에서 공개 브리핑을 하고 관심 있는 여러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공개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제가 언론이 가장 나빴던 점을 꼽자면 저는 이걸 꼽을 건데요. 언론이
아무런 공적 지위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과 글을 보도하고 그치. 이거를 공공연히 전시를 함으로써 그죠? 진영 간의 대립을 극단으로 몰고 우리 갔다라는 점입니다. 진중권 씨가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또 진중권의 말을 받아쓰고 전합니까? 네, 뭐 이른바 우리가 이제 진중권 저널리즘 문제도 누차 있는 이제 거죠. 짚어드렸지만은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진중권이가 대신해 주니까 또 진중권 말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무개가 저거 공격하기 좋아. 그렇게 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한 방을 날리고 싶어. 그럴 때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카피해서 또 붙여넣기 하고. 그 이번에 데일리안이 말이죠. 네. 민주당의 갤러리인가? DC 인사이드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네. 게시판. 거기에 누군가가 뭐 이번 산불이 더 확산돼서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을 냈는데 그 원룸이 올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죠. 민주당 당원이 올렸다 뭐 그렇게 보도했다면서요. 뭐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제목에 그런 성향의 지지자가 올렸다라고 보도를 했고 음. 그거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받았고 그걸 받았어요.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 대변인이 논평까지 냈습니다. 그 인간들은 아무 틀림없이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해서 나는 인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 게시판에 민주당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네. 또 DC 인사이드 게시판에 새로운 보수당 게시판이 있어요. 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시판이거든요. 거기에 흔히 말해서 민주당 게시판에 올렸던 자기 글이 삭제됐다라는 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올린 거야. 그러면서 깔깔깔거린 거지. 근데 김기현이 뭐 받았고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분명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단정해서 보도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데일리안이 기사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미친놈들. 아유 진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문제인 게 뭐냐면은 주말 동안 얼마나 산불이 심각하게 지금도 계속 지나고 완전히 안 됐잖아요. 네. 그때 온 단톡방에 예. 그 데일리안 돌았어요. 기사가 네. 계속 돌았어요. 단톡방에. 계속. 근데 그 기사를 쓴 데일리안은 삭제를 했고 그 기사를 인용해서 뭐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래서야 되겠냐라고 했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뒤에 삭제 뒤에 뭐가 없어 지금. 그리고 또 그 발언을 또 언론이 받아 써서 받아 쓰고. 쫙 유포가 됐죠. 이미 다 없어진 물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시켜 먹으면 은근히 비싼데 자꾸 땡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한 팩에 5,500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탱글탱글한 족발을 먹고 있어요. 새우젓, 쌈장, 불족발엔 마요네즈?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싸먹자. 평일인데 막걸리 한 잔 안 할 수가 없네. 난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족발 한 팩 뜯어서 푸짐하게 먹었어. 이 불족발 봐봐. 이렇게 탱글거려도 되는 거야? 이 식감 때문에 족발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 쫀득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는 착한 족발. 많이 살수록 저렴하대요. 냉동실에 10팩 정도 넣어두세요. 쇼핑으로 응원하자. 쇼핑은 김용민.com. 근데 이 설령 그런 글을 민주당 당원이 썼다 한들 그게 보도 대상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인용할 때 DC 인사이드 게시판에 그 글이 올랐을 때 데일리안이 인용했을 때 그 글의 조회수가 20회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네. 이게 기자가 인용할 만한 그런 사안인지 출처도 불명확한데 요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우리가 심의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게 보니까 후보하고 정당만 맞습니다. 신청하게 돼 있더만요. 네, 언론 보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민주당에다가 요거 신청하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꼭 민원 내셔서 언놈이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뭐 그걸 밝혀낼 수는 없지만은 데일리안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가혹한 응징을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안은 좀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혼나야 돼요 이놈들. 네. 아 이건 좀 문제예요. 확인도 없이 이렇게. 네.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설령 민주당 당원이 썼다 한들 그게 기사거리가 되냐고요. 그렇지. 누가 썼는지 정확히 맞아요. 모르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전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산 선수가 이제 머리가 짧아서 뭐 페미니스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남초 커뮤니티에서 돌았다라고 얘기가 있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시덥지 않은 글을 갖고 아니 그 커뮤니티에 그 글이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호응을 얻었던 글도 아니었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크게 주목받지도 못한 글이 오히려 보도 때문에 주목받았다. 맞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얀센 백신을 이제 군필자가 맞는 것에 대해서 여초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맞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군필자가 그러니까 예비군이나 민방위들이 맞았죠. 저도 얀센 맞았는데 네. 그거 굉장히 이제 불쾌한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되게 심각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여쪽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호응 못 받았던 글이에요. 근데 그걸 언론이 키워서 갈등을 부추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똑같지 않나? 똑같아요. 진중권 씨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조은산 씨, 네, 이분에 대한 글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런 공적 지위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그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상대방이 격분할 수 있는 키워드만 뽑아내서 전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갈등을 이제 부추기는. 저는 이게 진짜 언론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근데 이번 대선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다. 네, 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정파성을 자기들은 정파성이 없다. 뭐 이쪽도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 깐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다룬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내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거는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혹은 지들이 공격할 대상이 있어. 그러면은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막 떠벌리고 때로는 공격하고요. 이런단 말이지.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될 만한 발언만 했을까? 하다 보면은 좋은 말도 하고 감동적인 말도 하고 때로는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 말 중에 딱 문제시 될 만한 것들 이 타겟팅 해가지고 이 새끼 한번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문제될 만한 발언들을 맥락 없이 바로 끄집어내가지고 난도질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 언론이 테러 집단이지. 이게 도대체 그 공적 가치가 있는 인물의 그런 파급력 있는 발언이냐. 그리고 또 그 주의 주장이 제대로 담겨 있는 것이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번 성상납 관련한 얘기 난 한 명의 기자로부터도 당신이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느냐라고 문의조차 받은 바 없어요. 그래도 그 지들끼리 막 난도질을 했어. 이게 진짜 뭐 제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있고 뭐 또 달리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명예와 그 생각에 대해서 확인도 반론 듣지도 않고 그렇게 마구 보도해버리면은 나만 비용신이 되는 거거든. 이런 일을 내가 한두 번 겪었습니까? 테러예요, 테러. 이게 뭐 기자는 그렇다 치고 데스크가 이런 식으로 기사 쓸 것 같으면은 야, 이 사람한테 반론이라도 들어봤냐? 그 국민의힘의 관련자나 정치인들이 뭐 그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면 또 확인을 또 합니다. 또 보면은 그것들은 나 같은 사람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새끼는 죽여버려야 되고 밟아버릴 새끼이기 때문에 올렸잖아 이렇게 내가 없는 사실을 지어냈어. 지금 이 마인드 아닙니까? 근데 참 뭐라고 할까요? 저는 김용민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사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좀 얘기했듯이 언론이 그 누군가의 얘기를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격분할 만한 얘기를 하나만 딱 집어내서 특별히 이제 공적인 위치에 있거나 뭐 세금으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 얘기만 딱 편집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면 그렇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제 글은 그 성상납 의혹 발언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전과와 관련한 얘기였어요. 근데 원래 글이 있었어요. 변희재 씨 글이었는데 전과 사범이어서 안 된다. 이재명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명박 전과 11범은 뭐냐? 이재명은 그 사범이 대부분 다 이제 경범죄고 그러한 것이지만 이명박의 전과 11범 범죄 행각은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저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 전과 사범이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공익을 추구하다가 발생한 그런 범죄인데 전과와 관련해서 옥석을 가려보자. 물론 이제 전과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 전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경범죄긴 하지만 무슨 노상방뇨도 경범죄 아닙니까? 노상방뇨한 것도 아니고 뭔가 좀 공익을 추구하다가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범죄가 확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지 경중을 따져야지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당하면 우리나라에 그 전과가 있는 분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까? 또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윤석열 씨와 그 부인 또 그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된 비판과 평가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상납 의혹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분이 정대택 선생 아닙니까? 우리 방송에도 나오시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도 틀린 말 한 게 없는데 왜 당신이 비난받는지 모르겠다라고요. 그 양반은 그걸 쫓아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취재해놓고 그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저널리스트가 있었는지 아니 하다못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다든지 취재는 아니더라도
하나도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내가 그냥 오랫동안 2012년에 그 막말 한번 하고 10년 만에 입을 열어서 성상남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는 왜 입만 열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하고 저급한 발언을 하냐고. 아니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이게 부당한 일입니까? 아니 너희들 기자들이 너희들이 질문을 안 해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무 저급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언론노조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성상납이라는 단어나 이제 표현이 가진 위험성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얘기를 할 거면 저는 좀 그 언론사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 왜 이거를 딱 띄워서 굳이 기사화 시킨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언론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막 연사의 발언을 가져다가 자기는 객관적으로 하나의 사실을 보도한다 이렇게 둔갑시키고 있는데 저는 뭐 꼭 5대5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기사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걸 적어도 기자가 그렇게 썼을 때에는 그 언론사 전체의 어떤 그 스탠스가 공정하다 그리고 균형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데스크는 다른 시각을 가진 기자의 기사를 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반론 인터뷰를 듣는다든지 하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날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렇다라고 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반론권을 제공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취급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돼? 아무리 자기들한테 비판적이라도 너는 김용민 TV 가서 얘기해라 이런 건가요? 얘기를 하지 말라. 확실한 얘기지 뭐. 이게 언론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언론개혁이 너무 심각합니다. 언론개혁은 김용민이를 비판하지 않는 그런 언론개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사를 빙자해서 뉴스를 빙자해서 지멋대로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언론의 악마적 의도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 악마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반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지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딱 공격하기 좋게 편취하고 아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주장, 지난번 논란이 된 주장에 관해서 변희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있었나? 없었을걸? 김용민이니까 뜬금없이 이재명 전과는 괜찮다. 성상납을 무리하게 저속하게 거론했다. 이것만 나오잖아요. 나 이게 너무 분노가 치밉니다. 이게 나만의 이게 아니라 누구나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거나 또 지금의 언론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라고 질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몰분을 감추지 못했고 정말 이 분노를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진짜. 아이고 각자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고 또 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좀 생각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그게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의 입을 막고 너는 뭐라고 말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좀 이번에 좀 저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뭐냐면 박시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선일보나 일부 언론에서 자꾸 친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일 언론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당사자들에게. 너희들 닥쳐라. 물론 민주당 정치인이 만약 그랬다면 공격하기 좋지.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 저 정치인이 저렇게 저딴 소리 하는데 이러는데 여기는 민주당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주당하고 요쪽 나름대로 스티커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야. 이 새끼들 비난하라고. 너희들 만약에 얘네들 공격 안 하면 선긋지 않으면은 같이 싸잡아서 비난할 거니까 선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이 박시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한 것 중에 발언 일부를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편집을 해서 보도를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김 PD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후보의 그 검사 시절에 이른바 이제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의 좀 말을 막고 말을 못하게 하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방식은 언론으로서는 굉장히 좀 치졸한 방식이라고 좀 보고 특히 이제 박시영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친여 평론가, 친여 전문가 그런 식으로 딱지 붙이는 거는 좀 언론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딱지 붙이기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용민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김용민닷컴. 그래서 제가 2013년 2월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하다 못해 혹시나 민주당한테 누를 끼칠까봐 국민의힘에 입당도 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아웃됐잖아. 나는 8시간 만에 네. 나하고 민주당을 겹쳐서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당신들하고 그림자도 안 겹치려고 개를 쓰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빨리 집권해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해봐. 내가 그럼 무슨 뭐 공기업 사장으로 갑니까? 뭐 정부 요직에 발탁돼요? 그런 일은 없어. 일도 없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얘기했잖아, 진작에. 이 뭐 최근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작년 12월부터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난 바로 정치평론 접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지지율 굉장히 좋을 때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갑자기 지난번 언론한테 두들겨 맞고 그래서 그 결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성상납 관련해서 그래, 견해를 달리할 수 있어요. 또 막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나는 나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상납을 했다는 얘기 아니라 성상납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김용민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스피커들도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요. 저 스피커는 저 한번 혼내주고 싶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딱 지목해가지고 뭐 한 1000마디 했으면 한 마디 딱 뽑아가지고 나쁜 놈 만들어 놓고 저 새끼 욕해. 저 새끼 선거. 이럴 거란 말이지. 아유,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진짜 울분을 참지 못해요. 제가. 마무리할 시간이 왔군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이 분위기로 끝내버려요. 아니, 너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뭐 조금만 자기들한테 저 불편하고 조금만 좀 공격의 빌미가 된다 판단되면 선긋기 일수니까 보세요. 그럼 뭐 저쪽은 어떻습니까? 비리가 있었던 그래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사람도 그때그때 다 복귀를 시켜. 요직에 앉혀. 일을 시켜. 박덕흠도 돌아왔나 그랬을까요? 네, 돌아왔죠. 아니 뭐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장재원 의원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데 지금 완전 다 같이 손들고 난리 났잖아요. 자, 그래요. 선거.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아마 민주당도 싹 바꾸실 그런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강력한, 스마트한 그러면서도 효능감 넘치는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더 집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능한 정치 세력으로 만드실 분이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봅니다. 그분의 그 강점은 권력을 쓸 줄 안다는 점이에요. 권력하면은 민주당의 관념주의자들은 권력은 멀리해야 돼. 권력은 사유하면 안 돼. 나눠야 돼. 이러잖아요. 그 좋은 취지지. 그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니 근데 목표가 정권 재창출 아닌가요? 네. 그렇지. 국민으로부터 권력 위임받았으면 민주당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가장 강력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권력을 내려놓다 보니까 그 권력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윤석열이가 가져가고 최재형이가 가져가고. 자,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되면은 정말 세상을 바꿀 것이고 민주당을 유능한 정당으로 바꿀 것입니다. 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만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은 이재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권 교체예요. 세력 교체고 그리고 정치 교체고 한국 사회 구조적 교체고 모든 교체를 다 담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대통령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하면서 모레 현명한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날 저녁에 기쁜 마음으로 새 대통령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정상근 기자님, 민동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